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오늘도 장외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해드리는 정보, 발자백의 정보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안 뵀더니 이게 2주 만이잖아요, 대표님.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아쉽다, 왜 네. 언제 오냐, 네.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반응이에요. 네네. 저희는 조금 긴장감이 풀어져가지고 네. 그리고 자료는 잘 준비했습니다. 네. 네네. 일단 뭐 더 2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 더 알찬 정보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정 과장님은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게 또 한 주를 거르다 보니까는 좀 더 이제 괜찮은 펀딩건이 없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장외 주식에도 좀 괜찮은 장외 주식이 없나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휴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정말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다라고 하는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CMS 에듀, 레디언스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 상황은 좀 어땠나요? 우선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한 16% 정도 상승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름 기대했던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하회했고 종가는 더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공모주 시장이 급속하게 좀 위축되고 침체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공모주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런 영향들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상장한 대림 CNS나 어떤 동양파일의 흥행 실패가 전반적인 최근에 상장하는 공모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림 CNS 동양파일의 흥행 실패가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다소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네네, 이야기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실 분위기가 중요한 거는 우리 장외주식 시장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혜태제과인데 이 회사는 또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우선 혜태제과를 통해서 좀 반전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혜태제과는 기관 수요 예측이 4월 21일, 22일 양일간 있고요. 4월 27일, 28일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한 11일 정도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혜태제과는 우선은 허니버터칩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됐다는 부분하고 모집 자금을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해서 나름 이자 부담을 줄였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반응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어떤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니워터칩 생산 라인을 증설한 혜태제과. 아무래도 우리에게 더 친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보다 또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꼭 알려줄 만한 이슈 준비하셨다면서요? 네네. 최근 들어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우선 올해 IPO 시장의 하이라이트인 제약 바이오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고 또 주가도 그만큼 높게 반등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잇따라 대형 계약이 체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힘입어 올해 다수의 어떤 관련 기업들이 상장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하면 뭔가 느낌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에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특히나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그 기대가 뜨겁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을 분석할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약품은 보통 화합물을 합성해서 만드는 합성의약품과 생물체의 유전자와 세포를 재조합해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 모두 성장성이 매우 놀랍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 의약품이 합성 의약품이 갖고 있는 부작용보다는 좀 덜한 부분이 있고 합성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희귀 질환을 바이오 의약품이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의약품이 합성의약품과 또 바이오의약품 두 개로 나뉘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부분, 아니 적다는 부분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성장성도 훨씬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전반적으로는
우선은 집중은 좀 바이오 어떤 의약품 쪽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IPO 시장에서도 새롭게 상장하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막 청약이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대상 기업이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는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우선 쇠떡이에 접어든 단백질 의약품이 있고요. 요즘 되게 핫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항체 어떤 치료제 부분들이 있고 네. 아직은 초기 시장이지만 그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시장에 속해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네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또 각각의 성장성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우선 두 번째로 의약품군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해당 제품이 어떤 개발 단계를 좀 진행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약품이 어떤 판매까지 나올 때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어떤 3번의 임상 실험을 성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인산 상상을 통과하고 어떤 시판을 준비 중이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해당 제품이 좀 출시되고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 그러면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제품 출시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바이오 제품이 어떤 임상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다면 제품 개발의 어떤 확률과 시판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나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3상까지 간다면 시판 허가를 앞두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회사대로 확인해 보면 임상 1상이나 2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수출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용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술 네. 수출이라는 게 말씀에 이제 들어있는 것처럼 임상 중간 단계에서 기술을 타 기업에 어떤 판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한미약품이 어떤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어떤 상승하는 어떤 현황을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국내 제약 어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자본이나 판매망이 좀 낮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처럼 중간 개발 단계에서 시판을 통해서 시판 전에 기술 수출을 하여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다소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어떤 갖고 있는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한테 팔릴 수 있을 만한가라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도 옥석을 가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임상이 막바지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네. 이 판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 기술이 정말 좋다면 사갈 것이고 판매량을 통해서 판매를 할 것이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거는 넓은 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네, 네. 또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또 확인해 봐야 되나요? 네, 우선 글로벌 제약사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넓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을 좀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는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어떤 대규모의 이익이 날 만한 것들을 좀 선택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입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높은 어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 것들을 어떤 수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이런 포인트도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어떤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판매 시장이나 어떤 규모가 큰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규모의 판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 위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매력 있다는 건 알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상장 예정인 기업은 네. 어떤 종목이 있나요? 네, 금년에 좀 많은 기업들이 우선 청구하고 어떤 상장 단계를 진행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심사 청구 단계에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회사를 꼽았습니다. 녹십자 랩셀하고 ST팜인데요. 이들 기업들은 우선 국내 제약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녹십자가 세포 치료제와 제대혈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네. 만든 회사고요. 현재 신약은 MG4101이라는 어떤 그 신약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MG4101은 세계 최초로 가족이 아닌 일반인한테 받은 면역세포를 이용했다라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가 모회사다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사실 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ST팜은 어떤 회사를 모회사로 가지고 있나요? 우선 ST팜 같은 경우에는 그 C형 간염 치료제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원료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모회사로는 동양 소시에홀딩스의 어떤 계열사로 있고요. 원료의약품 판매라는 거는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최종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되게 화끈한 어떤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어떤 고객사들의 성장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사의 어떤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ST팜을 끝으로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외 주식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주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예,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올해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장애에서도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에서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에이프로젠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이프로젠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복제약 하면서 셀트리온 얘기도 하면서 네네. 풀어놨던 그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 회사를 왜 또 가지고 나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에이프로젠은 일단 혈관 신생 촉진제 및 혈관 증식 억제제라는 일단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미케이드하고 아라네스프, 허셉틴, 그리고 리툭산이라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는 작년 6월에 일본에서 임상 3상을 통과했고 네. 그리고 또 이미 바이넥스를 통해서 생산에 들어갔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또한 이들 바이오 시밀러들을 합치면 일본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만 좀 점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네. 에이프로젠 이제 이슈 사항으로는 이제 그 방금 막 말씀드렸듯이 이제 림프종 치료제인 이 리툭산 바이오 시밀러가 최근 이제 그 일본의 제약사인 니치코 제약에 이제 그 세계 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 체결 그 계약금으로 이제 100억 원을 수령했다고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기술 수출이라기보다는 또 계약금 100억 원을 수령했다는 부분에서 참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PO 일정 짚어보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특집으로 우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크라우드 펀딩과 또 연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또 이런 펀딩권 있을까요? 예. 그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는 최근에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주식을 장외 주식을 담보를 해서 12,000주 정도 이제 담보였는데요. 네. 그 담보 주식으로 이제 대출 펀딩을 진행한 건이 있었습니다. 총 5억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154명이 이 대출 펀딩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3%였고 그리고 투자 기간은 12개월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A사의 설명에 따르면은 유바이오 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대출을 신청한 건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대출을 신청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펀딩이 진행됐나요?
네, 그 유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최대 주주였던 대출 신청자는 사실 이제 바이오 서포트 그룹의 대표 이사였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네. 그 유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서포트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고요. 이 펀딩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제 연 13% 투자 수익 외에도 그 바이오 서포트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3언몰에서 제공하는 마요크림 마스크팩도 좀 투자 리워드로 제공됐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네네. 하지만 이게 또 채권형 대출형이잖아요. 네네네. 대출형이다 보니까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유바이오로직의 그 담보 가치는 어떤가요? 네.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RMO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CRMO 서비스란 이제 그 위탁 생산과 이제 위탁 그 연구에 대한 그 서비스를 말하고요.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유엔 산하의 국제 백신 연구소로부터 이제 콜레라 백신 공급 요청을 받아서 올해에는 약 600만 도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2억 도스 이렇게 이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콜레라 백신 한 도스당 1.8달러라고 하니까 아마 네. 올해는 콜레라 백신 부분에서만 약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1도스당 거의 1.8달러 정도인데 올해 600만 도스, 네네. 또 2020년까지 2억 도스의 제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네네.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이어서 증권형 플랫폼 펀딩권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네. 최근에 이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비사에서는 최근 하이코어라는 장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딩권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총 1억 원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가는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만 주를 총 2만 주를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최소 80주에서 최대 200주까지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49명이 이 펀딩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집 금액은 1억 원이었지만 이제 이를 좀 초과해가지고 1억 800만 원 펀딩이 돼가지고 이제 좀 특별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우리가 하이코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센티넬 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센티넬 휠은 그 일반 자전거의 뒷바퀴를 간단하게 이제 교체함으로써 이제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하이코어는 이 센티넬 휠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휠 안에는 보통 이제 이 모터가 장착이 되는데 기존 시스템은 이제 이 모터가 큰 한 개짜리 모터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고가면서 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코어는 이 한 개의 모터를 이제 작은 2개의 모터로 대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동시에 이제 효율성을 좀 이 에너지 효율성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킨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도 있으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 게 자전거 시장의 전망이면서 하이코어의 강점일 텐데요. 네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일단 전기 자전거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45조 원 정도, 세계 시장 규모가요. 45조 원 정도로 되고 2018년에는 111조 원으로 약 한 150%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러한 고성장 시장에 이제 공략하는 하이코어는 이제 듀얼 모터 전기 자전거를 유럽과 미국에 각각 이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기존 싱글 모터를 점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하이코어의 듀얼 모터 이런 특허 출원이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자전거 수요도 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 매력이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 하이코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꾸며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대표님? 제가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공부할 거 참 많고요. 저도 하면서 배울 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네, 과장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그 외적으로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쪽에서도 혹시 제약 바이오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고 없으면 다른 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역시도 장외 주식 시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 소식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5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